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NBTV의 엄파이어 김심판입니다. 제가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이제 9월 4일인데요. 가수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청원 게시글에 따른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난 8월 2일 날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95년도 11월 20일에 발생한 가수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어떤 미스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하에 이제 방송을 준비했고 결국은 8월 2일 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결국 방송 예정일이었던 8월 2일에 하루 전날이었던 8월 1일 날 법원은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줬죠. 이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내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그 해당 방송이 되고 있지 않은데 8월 5일 날 이제 어느 분께서 청와대 민원이 아니죠. 청원 게시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요. 다행히도 마감이 되기 전에 청원 답변, 그냥 청와대에서 모든 청원을 다 답변해주진 않아요.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은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다행히도 20만 명이 넘었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 방송이 방영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에 맞춰서 오늘 이제 긴급하게 이제 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에 앞서 약간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청원 하신 분들의 총 숫자입니다. 참여 인원이 21만 3,858명이 가수 김성재 씨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싶다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청와대는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있어요. 답변을 한다 해서 무조건 방영되는 건 아니고요. 제작진이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법원이 방송이 공적인 목적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면은 방송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주면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면 당연히 제작진들은 이 방송을 방영을 하겠죠. 방영을 하면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그때는 아마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해달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겁니다. 물론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실질적인 뭐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당국에서 실제 수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숨겨진 진실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면은 여론의 압박이 못 이겨서 수사 당국도 수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한 거예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그림은 단순히 나체 그림 사진이 아니고요. 1995년도 11월 21일 날 작성된 부검 감정서의 일부입니다. 사건 다음 날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시행했는데요. 그때 부검 집도의가 감정서를 작성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기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른팔에, 그러니까 김성재 씨 오른팔에 위아래로 이제 위에 팔 아래 팔 해가지고
총 이제 28개의 주사 자국이 있다. 그런 상흔이 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약물로 죽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다른 사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사건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주사 자국이 28개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왜 미제 사건이 미제로 남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제 사건만의 독특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 수수께끼를 수사 당국이 풀면은 범인을 잡아서 해결하는 거고요. 그 수수께끼조차 제대로 못 풀면은, 접근을 못하면은 결국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스테리는 곧 사건의 스모킹 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이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인 주사 자국 28개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취합을 하였고요. 취합된 자료를 또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주사 자국에 대한 구성과 그 주사 자국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당시 부검 당시에 집도를 하였던 김광훈 국가수 검시관의 법원에서 공판 때 진술한 내용입니다. 주사 자국은 모두 오른팔에 있었고 28개는 모두 오른팔에 있었고 그 중에 3개는 여기 그린 윗팔로 되어 있는데 헷갈릴지 모르셔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윗팔은 어디냐? 주관절, 일명 팔꿈치 관절이라 불리는, 앞으로 제가 이제 정식 명칭인 주관절로 설명드릴 겁니다. 주관절과 어깨 사이에 3개의 근육 주사가 있었고 팔 오금, 주관절 부위죠. 주관절 부위에 5개가 있었고 주관절과 손목 관절 사이인 아래팔에 20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주사 자국은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맥을 따라서 주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주사 자국이 정맥을 제대로 찌르지 못해서 피하 출혈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사 자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을 위해서 당시 최고의 법의학자라 할 수 있는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였던 이정빈 교수님, 현재는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죠. 이정빈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역시 이정빈 교수님도 같은 말을 말씀하였습니다. 정맥 내 주사 실패로 광범위에게 그 하부 연부 조직에 출혈이 동반한 점 보아 상당수의 주사 치문이, 그러니까 주사 자국이 생존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혹시나 해서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에도 감정을 또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해신 결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광범위한 출혈 소견으로 제시하는 점으로 보아 생존 시 야기된 소견으로 생각된다. 즉, 이 주사는 피해자 김성재 씨가 살아있을 때 주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를 하던 도중, 이 분석을 하던 도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큰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언급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큰 미스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안검 의뢰 소견이 보이는 얼굴 사진이 수사 기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취합한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그 안검 의뢰 소견이 어디 있었냐면은 왼쪽 눈에 안검 결막, 그러니까 우리가 안검은 눈꺼풀이고요. 눈꺼풀 안쪽에 안구와 그 눈꺼풀 안쪽에 막이 있어요. 그거를 결막이라고 합니다.
결막에서 우려소견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안검 결막에서 우려소견이 나타났다. 이거는 다른 단서들보다 이 단서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한 큰 단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안검 결막 우려는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검 우려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설명에 앞서 사진 하나가 나올 건데 사체 사진이에요. 그 눈 부위만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잡은 사진인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시다면 한 1분 30초 정도 그냥 시간을 넘겨주세요. 지금 나올 사진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랄 수 있는 사진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눈꺼풀, 안검 안쪽에 결막이 출혈되면 이렇게 점성 모양으로 이렇게 출혈 부위가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부검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질식사예요. 질식사는 보통 교살과 액살이 있습니다. 교살은 우리 교수형 할 때 교자가 맞아요. 목을 매단 거죠. 목매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살은 목을 눌렀을 때 경부 압박이라고 하죠. 그걸 액사라고 합니다. 액사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눈꺼풀 안쪽에 결막에 출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안검 출혈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질식사는 아니고요. 내인성 급사와 같은 다른 사망 원인도 이런 결막에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결막 출혈이 나타내서 질식사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인성 급사도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내인성이란 신체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안검 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출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액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와 있는 그 현상을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검 소견서 감정서에는 울혈이라고 했습니다. 출혈이 아니라 울혈이라고 했습니다. 울혈이란 뭐냐? 혈액이 뭉쳐 있는 거예요. 혈관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울혈의 원인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혈관 압박, 혈관 내 색전, 혈전인데 혈관 압박을 했다면은 외부에서 뭐 어떤 끈이나 어떠한 다른 도구로 압박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혈전, 일명 피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피해자 김성재 씨는 그때 당시 20대 초에서 중반을 넘어가던 나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원인은 우려의 원인은 혈관 내 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전이 뭐냐? 혈관 내 색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전증이란 혈관 내에 용해되지 않은, 그러니까 녹아서 분해되지 않은 물체가 혈류를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혈관을 막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폐 동맥에 생기는 폐색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폐색전의 원인 중에 여기 보면 혈전 외에 종양, 공기, 지방, 골수, 양수, 심내막염에 생긴 판막의 증식물 발생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중 제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공기입니다. 폐색전의 우선 증상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폐색전의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침, 객혈, 통증, 흉통이라고 하죠. 흉통, 체스트 페인, 통증 등의 증상이 있고요. 그 심한 경우에는 청색증, 그러니까 펄해지는 형태도 나타나고 실시, 의식이 두절된다는 뜻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객혈과 청색증입니다. 객혈은 피를 토하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건데요. 제가 역시 여러 자료를 취합하다가 발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객혈과 청색증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류노아 씨라고 당시에 같은 방에 같은 그 호텔에 있었고 그 백댄서였던 류노아 씨가 공판 때 이런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김성재 씨를 아침에 봤을 때 모습이 어땠냐에 대한 설명하는데 입 부위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매니저 이상욱 씨, 실제적으로 그날 사건 당일 처음 김성재 씨를 본 사람이죠.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베개 커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은 김성재 씨는 몸 밖으로 피를 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상욱 씨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입주위가 파랬다. 객결과 청색증에 대한 진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게 너무 의문스러워요. 객혈과 청색증.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연히 폐 쪽이랑 우리 청색증 같은 경우는 저산소증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파고들지 않고 오로지 그 약물에 대해서만 약물 중독사에 대해서만 좀 파고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 색전에 관련된 최근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요. 공기 색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든 그 혈관 안에 주입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혈류에 대한 장애를 주는 거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예전부터 공기 색전이 발생하려면 최소 200cc 이상의 공기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입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논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폐색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역시 폐색전 발생 전에 심폐 기능이 저하된 환자, 심장과 허파, 폐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조그만한 그 색전의 요소가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폐색전 발생 전에 만약에 김성재 씨가 어떤 약물, 뭐 특히 마취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이 마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인 심폐기능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심폐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저하된 상태이겠죠.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적은 공기의 양이라도 그거는 굉장히 색전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공기 색전은 주입한 위치도 중요하다. 공기 주입되는 위치가 심장의 위치보다 높게 위치할 경우는 압력차가 크게 증가해서 더 색전을 더 유발시키기가 더 높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김성재 씨는 어떠한 자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사를 맞았을까요? 사건 당일 최초로 김성재 씨를 발견한 매니저 이상욱 씨는 김성재 씨가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김성재 씨는 소파에 누워서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식을 이미 그때 잃었다고 가정하에 보면은 소파에 앉아있을 확률보다는 소파에 누워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의식이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를 당연히 다른 사람이 놨겠죠. 그러면은 주사를 다른 사람이 놨을 경우 주사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 팔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주사를 놓기 편할까요? 자신이 주사를 놓기 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대로 어깨 높이에서 그냥 수직 방향으로 손을 잡아서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머리 위로 가서 마치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 드는 그 방향대로 팔을 그쪽으로 이제 머리 방향으로 당겨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사 위치는 결국은 심장 높이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대로라면은 주사 때 만약 공기가 주입이 됐다. 결국
공기색전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폐색전은요, 절대 즉사가 아닙니다. 즉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해야만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통계상 2시간 반 정도가 경과하니까 80%가 사망했대요. 그럼 심지어 20%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항소심, 2심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제3자의 범행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왜 배제할 수 없었냐? 김성재 씨 몸에서 양측성 시반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겁니다. 양측성 시반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체형을 변화시키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체형 변화 위치에 맞게 시반이 형성되는데 그게 최소 4시간이 걸린대요. 사망한 지. 그게 발생을 하면요. 양측성 시반이 발생했다는 거는 최소 사람이 사망을 한 지가 4시간 이상이 경과됐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법의학적으로 1심에서는 검안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이걸 양측성 시반으로 인정했으나 2심 때는 폴라로이드 사진의 특성상 생긴 그림자지 이게 시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사망 시간은 4시간 이내다. 검안 사진 기준상 4시간 이내다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폐색전으로 만약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사망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뒤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인물이 그 피해자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서 공기를 투입을 했을까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야 할 텐데요.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님이셨던 이정빈 교수님께서 법정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능숙하게 정맥 주사를 할 수 없어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주사를 놓으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결국 28번이나 주사침 흔적을 남긴 것이라 판단한다. 이 말은 주사를 놓은 사람이 정맥의 위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사를 능숙하게 못 넣었다. 주사를 제대로 놔본 적이 없던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요. 만약 김성재 씨가 폐색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주사를 통해서 공기가 주입된 건데 범인이 의도적으로 공기를 넣은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원래 약물만 넣으려고 했는데 주사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정맥을 찌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투입이 됐고 그게 심장 높이 위치에서 주사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색전의 위험이 더 노출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폐색전이 돼가지고 사망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의문점도 약간 들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공기를 넣은 건지 어떻게 의도치 않게 공기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성재 씨의 사망의 원인은 폐색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건 당시 이걸 좀 더 밀도 있게 좀 수사를 했으면 약물이 아닌 약물 중독사가 아닌 다른 원인, 특히 제가 언급하는 이런 공기 색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수사를 했으면은 좀 그때 당시 진실이 좀 더 밝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성재 씨 오른팔에 의문의 주사 자국 28개가 부검 당시에 발견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최대 미스터리죠. 지금도 역시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 미스터리가 오히려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은 각 사건별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수수께끼고 그 수수께끼를 푸냐 못 푸냐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냐 못 해결하냐. 그래서 못 해결하면 결국 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검의와 법의학자 소견이 진술상 주사 자국 28개는 피해자가 생존할 당시에 주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주사 자국 피하 연부 조직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검 내용 중에 안검, 결막, 우열 소견이 있었어요. 눈꺼풀 안쪽에 결막에 우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우열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혈관 내 색전이라고 있습니다. 혈관 색전이죠. 혈관이 막히면은 결국은 우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색전이란 뭐냐? 혈관에 어떠한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 혈관을 막는 현상인데, 그 색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전, 일명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지방이나 양수, 골수도 어떻게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원인은 바로 공기였어요. 공기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기가 혈관 안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으면은 그게 바로 공기 색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폐 동맥의 부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공기 색전 발생 시 폐색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폐색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증상이죠. 폐색전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흉통도 있고요, 기침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객혈과 청색증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사건 당일 목격자였던 백댄서 르누아 씨랑 매니저 이상욱 씨가 피해자를 봤을 때, 최초로 봤을 때 입 주변과 베개 커버에 피가 묻어 있었다. 특히 매니저 이상욱 씨는 피해자 입 주변이 파랬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객혈, 피를 토했다는 거죠. 청색증, 입 주변이 파랬다. 그래서 객혈과 청색증이 굉장히 의심되는 내용이 목격자 진술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이 폐색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폐색전 발생 시 심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그 색전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작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 김성재 씨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로 인해 심폐 기능이 좀 저하가 된 상태에서 폐색전이 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요소가 영향이 적더라도 심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폐색전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상일 때보다. 정상일 때 설령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 해도 폐색전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만약에 공기 양이 적다, 예를 들어서 공기 양이 적다, 그럼 폐색전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심폐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다. 근데 공기 양이 적더라도, 아니면 뭐 공기 양뿐만 아니라 폐색전이 될 만한 그 원인의 그 요소가 적더라도 심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정상적일 때보다 폐색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최근 논문에 의하면요, 공기색전은 주입 속도와 위치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공기 양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논문에 의하면 공기 주입이 된 위치와 속도, 주입 속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언급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심장 높이 이상에서 공기가 주입될 경우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색전이 더 위험해진대요. 근데 피해자 김성재 씨는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오른팔 최소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린 채로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이상이면 당연히 심장보다 높죠. 네. 그래서 더더욱더 제가 이 폐색전에 대해서, 특히 공기색전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 폐색전 발생 시 사망은 즉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사망에 도달하는데요. 통계상 폐색전 발생한 지 2.5시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80%가 사망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20%는 사망 안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항소심에서 2심 항소심에서 피해자 김성재 씨가 양측성 시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양측성 시반이 발생했다고 보고 검안 기준 4시간 이후 4시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성 시반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검안 기준 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양측성 시반이 이제 사망 후 피해자의 체위를 변형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시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변형된 체위에 맞게. 근데 이게 발생하려면은 최소 사람이 사망한 지 4시간이 넘어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시간이 초과가 안 되면은 체위를 변경해도 이 양측성 시반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폐색전으로 사망한 경우라면은 특히 이제 완전 의학적인 표현은 완전 사망이라는데 완전 사망한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소심 말대로라면은 뭔가 다른 시각을 가져야겠죠. 항소심의 말이 맞다면 항소심이 말한 대로 양측성 시반이 발생이 안 했다. 근데 제 말대로 폐색전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좀 모순이 생겨버리죠. 네. 마지막 8번째입니다. 피해자 김성재 씨에게 정맥 주사로 공기를 주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법약자 진술을 보면은 정맥 주사를 의도적으로 놓은 건 맞대요. 근데 여러 번 실패해서 주사 자국이 여러 군데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말은 뭐냐? 주사를 놓은 사람이 정맥의 위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맥 위치를 몰랐으면은 정맥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주사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맥 주사 부위가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능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사를 제대로 못 놨다. 능숙하지 못한 주사 실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제가 주장하는 공기 색전에 의한 사망이라면은 범인이 계획대로 공기를 주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계획하고 무관하게 약물을 정맥에다 놓으려고 했는데 주사 놓는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 주사를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거기서 이제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공기 색전이 발생한 것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네요. 네. 이상 지금까지 김성재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최대 미스터리라 할 수 있는 주사 자국 28개의 숨겨진 진실을 저만의 식견을 통해서 분석과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이 훗날 실제적으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재수사를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검토와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랑 기타 몇몇 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이 사건이 진실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돼요. 수사 당국이 안 움직이면은 이 사건 결국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라는 열망이 있다고 파악이 돼야 그게 느껴져야 재수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비록 좀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분석을 한 내용으로 좀 구성한 겁니다. 혹여나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언파이어 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